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문학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그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이 제 박사 논문인데 이 논문 작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성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이렇게 한 8년 동안 리서치하고 연구했던 것을 또 쓰고 또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보통 이 과정이 2, 3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8, 9년 들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는 유학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목회도 시작을 했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있었고 이래서 좀 미국에서 영주하려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주권의 가장 빠른 것이 종교 비자였는데 목회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이제 지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졸업하는 것을 연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논문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제가 이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과 단점은 너무 이렇게 논문 쓰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또 좀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그 어떤 집중해서 쓸 그런 논문이 못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긴 기간 동안 논문을 쓰느라 이 논문이 이렇게 좀 사실 굉장히 긴 논문 3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제출할 때는 많이 단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논문에 우리 사회학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사회학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좋아했던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제가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석도 했는데 라버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라버리라는 얘기는 뭔가니 L은 이게 프랑스 말로 그 이제 정관사입니다. the 그리고 아브리죠. 원래는 아브리. 이 아브리란 말은 프랑스어로 오두막짐이라는 뜻입니다. 또 산골짜기의 작은 집, 허접한 집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 셰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풀네임이 프랜시스 오거스트 셰프인데 SCHAFFER 이 셰프라는 이름 자체가 독일식의 이름입니다. 그 셰프는 1912년에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마을 근처에 있는 랑캐스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독일계의 그런 신앙 경고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이렇게 회의론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서 또 정착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그가 재미있게 살고 정착을 하는가 싶었더니 1955년도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추방될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알프스에 가면은 그게 오두막 집에 해당되는 라버리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곳에 이제 그가 거주하면은 이제 추방을 면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장에 조그마한 오두막 집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귀가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등산객들이 자주 숙소가 못 구할 때에 자기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이렇게 막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프랑스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자로 변했고 불가지론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니즘이라는 그런 것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서적도 어떤 그런 토론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없었는데 성경을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청년들, 무신론자들, 또 불가지론자들, 또 과학자들, 실정주의자들 많은 이제 분들이 오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경험담을 삼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변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벌였던 것이 라보리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운동이 한국에서 참 꽤 유행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알프스의 소녀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알프스에 대한 그 어떤 로망스를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문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또 이 라보리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1960년대, 70년대 알려지게 돼서 내가 꼭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알프스 산맥을 찾아서 라보리 공동체 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필리핀에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와서 선교지에 다니고 했지만 늘 선교사님들이 저를 다니는 곳 또 저의 숙소라는 것은 참 열악했습니다. 현지인 수준 거의 그렇게 해서 뭐 좋은 호텔도 다닌 적이 없고 좋은 이런 식당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수준에 이렇게 다녔는데 요번에 이렇게 우리 임재천 목사님, 우리 신영미 목사님이 리서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5일 동안 선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쉬러 우리가 이렇게 참 산세 좋은 곳에 오게 됐는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이구 이거 알프스 산맥에 라보리 공동체에 온 기분으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숙박시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생활의 이 경건 훈련이 굉장히 참 도움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2박 3일 동안의 그런 일정이 뭐 별 프로그램 없이 우리가 자유시간을 가집니다만은 무료하게 또 보내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좋다 이러다가도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어느 환경에도 다 그래요. 근데 뭔가 하나 생각하고 뭔가 하나 이렇게 얻어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라보리 공동체의 정신이거든요.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거기서 무슨 특히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무슨 토론의 주제를 그런 것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자기 삶을 나누고 남의 삶의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것이 라보리 공동체 운동으로서 이것이 한때는 이 유럽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이나 현역 활동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라보리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유하면서 그 프랜시스 셰퍼 그분의 그런 삶의 그 모습 198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시며 또 저서를 이렇게 남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인데 그 모든 내용에 보면은 참 그게 심령이 맑아지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좀 회복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이 라보리 공동체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친 수많은 정치인, 법조인, 또 지성인들, 이 많은 사상가들이 여기에 참 배출이 돼서 참 유럽 사회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운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대천득 신부님이 우리 태백의 예술 운동을 일으킨 것도 어떤 이런 운동의 하나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 출신들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한국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런 라보리 운동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본 이제 느낌을 얘기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여기가 그런 라보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 또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가끔씩 이렇게 산책하며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시간을 가지며 또 식사하며 이런 것을 참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우리 18세기 말에 생긴 신생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래 그 세계의 어떤 모든 학문, 뭐 여러 가지 무슨 철학이나 또 종교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인 것이 이 기초를 이렇게 놓은 분들이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헬라 철학의 학풍이 결국은 그 플라톤이 아테네에 그 학교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이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떤 학풍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풍이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오늘날 세계 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헬레니즘의 산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영향을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20살 때에 대왕이 됐어요.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젊었을 때 이렇게 돼서 1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헬라식으로 발음한다면은 미국식으로는 애리스토틀이라고 그래요. 텔레스라고 발음 끝까지 안 합니다. 또 플라톤을 우리는 플라톤하고 헬라식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플레이토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발음해요. 소크라티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틀의 그런 이제 그가 정확하게는 7년 동안 가정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틀이 계속 그에게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한 20년 영향을 받아서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세계 전쟁 정복을 일으킵니다. 그가 정복했던 것은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문화 정복.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그 고시엔 땅 거기에 맨 마지막 끝자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로 다 연결하는 나일강의 제일 끝 하루불이죠. 여러 강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금방 제가 여기에 이 장소를 올 때에 여기 보니까 바기오 다음으로 여기가 또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좀 선선한 편이고 정말 지내기 쾌적한 곳인데 이거로 오는 그런 이제 숙소에 보니까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기철이어서 그런지 많은 물이 있고 그리고 그게 소들이 불을 떴고 하는 광경을 보니까 옛날에 고센 땅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센 땅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의 이렇게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그 넓은 바다, 거기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대륙이 만나는 지중해 바다, 땅의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곳에 수도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바로 이집트의 바로 끝 수도 카이로가 제일 큰 수도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는 지중해 이 항에서도 제일 큰 무역항이 있어서 3대륙을 잇는 무역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마가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전해서 거기에 지금 마가 기능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이 거기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신학교가 또 설립이 돼서 오리겐이며 클레멘트가 거기에 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전 한 200년, 300년 전에 톨레미 2세 그 사람의 닉네임이 필리포스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가장 전성기 이렇게 이제 그 이집트 왕조의 신왕조의 제일 마지막 전성을 기록하는 톨레미인데 톨레미 이분이 바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해서 이제 이 톨레미 왕조를 이루는데 두 번째 왕인 2세 때에 가장 세계에서 큰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짓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에
4만 권의 책, 그 당시 책이라는 것은 파피루스 책인데 두꺼워요. 그런 것이 4만 권이나 보장되어 있는데 이 온 책 다 있더라도 이 책 한 권만은 꼭 있어야 된다 하고 그분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큰 세계적인 도서관도 세우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 등대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등대. 이것이 지금은 무너져서 바다 밑에 지중해에 빠져 있는데 아주 전설적인 그런 등대입니다. 그 당시 그 고대 때 이 높은 건물이 그때 별로 없을 때인데 170m나 되나요? 큰 등대 위에 화려하게 꾸려진 이것이 그 당시에 수립된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한 것은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하면서 특히 12군데 중요한 곳에 이름을 붙인 것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여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알렉산더의 여성명이에요. 그가 남성이고 자기 여성명으로 이렇게 도시를 하나씩 다 건립해서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어느 나라의 알렉산드리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 이 세계 전체 학문을 통일하는데 최초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모든 세계 중요한 기초적인 인문학의 용어는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그리고 학문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또 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헬라권의 문화가 지금 또 2000년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시대 끝무리에 우리 두 가지 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사람의 본연의 자세로 회복한다고 해서 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한다. 르네이스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부활하는 운동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봉건 체제가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이제 봉건 제후들이 이 사회를 쥐고 있고 이렇게 했던 이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으로? 바로 아드폰테스 운동. 아드폰테스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또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것으로 그냥 사회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르네상스 운동으로 그들이 다시 인간이란 과연 무엇냐, 진짜 신만이 이 세상을 다 관할하느냐, 중세시대에 대한 하나의 반박입니다. 그런 이제 운동으로 그들이 이제 들춰낸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고전을 가지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나오는 그런 이제 BC 9세기 때에 그때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요. 튀르키에 있는 트로이 거기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서사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사시를 내려오는데 이것이 수세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과연 진품이 어디냐, 진짜 원문은 어떻게 기록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드폰테스라는 것은 원천을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이 형성됐던 강물을 보게 됩니다. 강이 여러 가지 결집해서 바닷물이 형성됐으니까 그럼 강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강을 따라가면은 강을 형성하는 여러 내천, 이 하류들이 있어요. 하천들도 올라가면은 냇물을 만납니다. 냇물의 끝곳까지 가보면은 딱 물의 균층을 나온 것이 옹달샘이 나와요. 그 옹달샘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전체가 이제 바닷물까지 형성되는 이것을 폰테스라고 그래요. 원류다,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재미있는 것이 태백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 강의 그 원류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이죠. 낙동강이 태백에서 시작해서 저 김해까지 흐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인데 시작된 것이 태백 가면 황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연못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황지 연못에 옹달샘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낙동강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강은 그 태백 황제에서 조금 동북쪽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또 하나의 웅다샘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 가보는데, 야, 거기서 물이 흘렀던 곳이 모여서 이것이 한강이 형성되는데, 저는 그냥 한강이 그냥 한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 한강이 이렇게 올라가서 소양댐을 형성하고 충주호를 형성하고 남한강이 형성되고 북한강이 형성되고, 그리고 저 인천지방으로 오면은 이것이 이제 한탄강도 되고, 또 이래서 마지막 이게 정서진으로 흐르는 이 한강, 이 전체를 한계가 되는데, 원줄기가 태백에는 한 옹다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콘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이렇게 시초로 한번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시초라는 것을 헬라말로 아르케라 그래요. 아르케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라고 번역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 그런 것을 엔 아르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홀 로고스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르케 운동, 그 태초의 시운을 찾는 운동이 바로 헬라 철학의 기초가 됩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 모든 철학에 다 시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운이라는 것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에 7명의 현인들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올림푸스 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제 인간의 만물의 시온 문제와 인간의 어떤 이 모든 윤리 문제 이런 것을 의논하고 했는데, 그들의 모토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모토였대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부터 그가 그 올림푸스 산에 가면은 7현인들의 그런 이제 모토를 늘 자기 평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노세 세아우트, 너 다이셀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뭔가니, 철학은 뭐냐?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알아가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뭘로 밝혔는가 하니, 이거를 질문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주제가 정의였습니다. 정의는 뭐냐?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 정의는 진, 선, 밉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다, 그리고 선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미스 진선미 이렇게 선정할 때 이 용어가 다 헬라 철학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는 그들이 진선미를 추구하고 여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또 올바른 길은 뭐냐, 인간의 어떤 윤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두 가지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때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은 하늘에 향한 진리를 형이상학이라 그럽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형이하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예요. 이걸 헬라 철학에 이렇게 추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학의 시온이 옹뚜가 이 용어를 시작했고, 이거를 발전시킨 분이 칼 만하임, 이분이 지식사회학을 발전시키거든요. 칼 만하임이 독일 분이신데, 그분의 유명한 사회학 책에서 보면은 유토피아, 그리고 이 리얼리티, 유토피아와 현실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형이사학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플라톤이 평생 연구했던 모습입니다. 그는 신의 세계, 그런 우리 이 지상이 아니라 이 지상을 넘어서 있는 이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얼리티, 우리 뭐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거를 발전시킨 것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헬레니즘은 지상의 모든 과학과 현실에 일어나는 이거를 발전시켰고, 이 신학과 이것은 철학은 저 위에 있는 유토피아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라는 것이 뭔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토피아라는 것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뭐냐? 그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제 그 세계에서 도저히 없는 세계가 유토피아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훗날 신학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 유토피아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런 혁명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에 이제 한번 우리 오리지널 운동을 찾는 운동, 요게 프렌치로 발전된 것이 소위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16세기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아드폰테스, 그러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요 운동이 아드폰테스 운동이었어요, 우리 신학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0년 흘러왔는데 계몽주의라는 것이 18세기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이 뭔가니 엔라이트먼트이라고 그래요. 엔이라는 것은 안에, 라이트먼트는 깨우다, 이렇게 계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우는 운동이 18세기 중간에 있었는데 이때 유명한 일을 한 것이 18세기 중요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1789년 1789 외우기 쉽죠. 이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 나폴레옹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민주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간에 미국에서는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 3대 사건이 사회학 운동을 일으킨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 30분만 머리 강의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3분 남았으니까 3분간 마무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됐을 때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이 스펜스라며 또 꽁트, 특별히 이 꽁트라는 이분이 이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특별히 프랑스 혁명,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정이 들었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자살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왜 사회가 변하는데 사람이 많이 자살할까, 죽을까, 이 문제를 공부하다가 사회학은 큰 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회라는 게 뭐냐, 관계성의 그 모습을 봅니다. 사회는 나, 너, 우리입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제도가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change of society,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사회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학이 오늘날 이제 약 그저 한 170년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사회학이 지금 발전이 되는데, 사회학으로 이름 붙인 것이 봤어요. 의료에도 의료 사회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즘 많이 인터넷 이런 이제 하는데 쿠팡 그쪽 그 분배 원칙에서도 쿠팡 사회학이 있어요. 그 용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많은 사회 변동이 있습니다. 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정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이제 사회 문제들, 또 공산당, 민주주의 이것으로 충돌할 때도 사회학이 많이 인기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가 있지만 신앙에 관한 사회학이, 종교 사회학이 막스 웨버가 이제 이것을 발전시켰고, 이 발전시킨 것을 이제 지식 사회학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 제 논문의 방법론이 됐습니다. 그 지식 사회학에서는 쉘러라는 분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마하나임이라는 분이, 또 이제 저를 직접 지도했던 피르버거, 그분이 이제 지식 사회학의 대가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